어쩜 피디님 꼭 보세요. 피디님, 에티켓 강의에서 좌절 금지를 열연하시는 분이 피디님이실 줄이야. 열연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강 후기가 안 올라와 실망하신 피디님. 심지어 마지막 레디 액션! 또 피디님 목소리라고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작품 잘 봤습니다. EBS 대 연기 대상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EBS와 작년 한 해 수능 공부를 했던 봄 선생님의 열혈 수강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공부 시작 전에 박봄 선생님 강의실에 들렸다 오던 게 버릇이 돼서 요즘도 선생님 강의실에 자주자주 온답니다. 에티켓 편을 보고 아주 빵빵 터졌어요. 사실 선생님의 연기만 눈여겨봤는데 좌절 금지를 열연하시는 분이 피디님이라는 봄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정말 5번 넘게 봤습니다. 하여튼 봄쌤과 피디님 모두 반전 캐릭터십니다. 공교육 사이트 EBS는 결코 따분한 사이트가 아니구나를 매번 여기 봄선생님 강의에서 느끼고 가는 제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요즘 수험 생활에 관한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능은 EBS와 함께 라고 강조하는데 교재도 강의도 다다 EBS만 추천해 주는데 여기와 보니 제가 틀리지 않아 기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우리 선생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2012년 1월 15일 이민정.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보입니다. 저 절대 시킨 거 아니고요. 제가 그 많은 수강 후기 중에 참 이렇게 쑥스러운 EBS 강의가 최고라든지 막 이렇게 돼 있는 쑥스러운 수강 후기를 읽은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한 11강 정도의 녹화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좌절 금지를 열연하신 훈남 PD님이 품절이 되십니다. 곧. 그래서 마음이 하와이를 벌써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절이 돼도 이러한 열연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민정이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34강이 되고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로 15번째 주제, 사법과 지방자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남겨두었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143쪽에 6번 문제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실시한다. 또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보세요.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여러분, 이 헌법기관 어디입니까? 감사원이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다. 맞죠, 여러분? 직속이지만 독립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니은, 이 기관의 장은 국무위원의 지위를 가진다. 여러분 아니죠. 국무위원과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디귿, 사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여러분 사법적 절차를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행정부 내에 있는 감찰기관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이 기관의 장은 나왔네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리을 되겠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의 A 제도를 인터넷 사전에서 검색한 화면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제도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정부나 의회에 의해서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서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여러분 이 제도가 뭐냐면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옴부즈맨 제도. 그런데 그 제도를 알지 못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부나 의회에 의해서 임명됐는데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시민들의 그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수사하고.
그래서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과 해당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권한도 있고요.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신문고 제도와 유사합니다. 신문고 제도가 그거죠. 억울하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국가에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왜? 어떤 식으로 해서 네가 억울한 일을 국가에 의해서 당했니? 하고 그런 거죠. 네, 보겠습니다. 기억. 사법적 수단과 절차를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사법적 수단이 아닌 거죠, 여러분. 민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의회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임명된 그런 민간인입니다. 사람. 네, 그래서 아닙니다. 니은. 국민의 의사 존중을 통해 직접 민주정치, 여러분 여기서 직접 민주정치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바로 이런 민원조사관 제도를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민주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디귿 볼게요. 행정부의 부적절한 권력 행사로부터, 그렇죠, 여기 국민의 권리 보호, 요거 맞는 내용이 되네요. 디귿 맞습니다. 리을. 일종의 행정감찰관 제도로서 권리 구제.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역시나 맞는 내용이 되겠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국가들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목표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커지게 되어 행정국가화 현상, 행정권의 비대화, 전문화되는 현상,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했죠.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열망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은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종래의 단순한 질서 유지, 정책 집행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종래에는 질서 유지, 정책 집행의 기능을 했었는데 오늘날의 행정부는 정책의 입안과 갈등 조정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커진, 비대화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분석 추론입니다. 1번,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늘어나겠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화되고 커지고 간섭이 많아지고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맞죠? 또 보세요. 행정부가 커지니까 그 반대급부로 해서 의회는 위기를 맞겠다. 맞죠,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3번, 행정의 사회 통합적 기능이 약화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질서 유지와 정책 집행의 기능을 했는데 요즘은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면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약화된다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행정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커지겠죠. 비대화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의 필요성이 커지겠다. 비대화됐으니까 국민에 의한 통제, 국회 또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 사법부의 통제, 헌법재판소의 통제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뒷페이지 넘겨서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가와 나의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떤 대통령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입니다, 읽을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에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었냐면요, 여러분. 금융거래할 때 내 이름 아닌 걸로 해도 됐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이름으로 해도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더라? 네, 에릭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명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검은 돈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등 이런 부작용과 폐단이 너무 커서 모든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본인 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명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긴급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또 보세요. 어떤 대통령은 그동안 이라크에서 이라크 재건과 안전 유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 군부대의 파병을 1년 더 연장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죠.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이쪽에 관련돼서 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와 승인의 차이를 아시죠? 승인은 사후 승인이고 동의는 사전 동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병하고 싶다. 파병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동의해줘야지만 파병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더. 그런데 여기는요. 먼저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먼저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승인해 줄래?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가는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긴급권이 행사된 사례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긴급해요? 뭐죠? 통장 실명으로 하자는 게 뭐가 긴급한 사례예요? 라고 물어볼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긴급권이 행사된 사례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긴급 명령으로 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서 막 하면 그 사이에 언론에 다 노출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차명으로 거래해왔던 사람이 다 그 돈을 인출을 해서 어디 다른 데다 묻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어느 순간 딱 긴급 명령입니다. 이러면서 긴급 재정경제처분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국가 긴급권이 행사된 사례로 맞고요. 니은 가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효력은 유지된다. 아니죠. 그렇다면 승인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거두어 들여져야 되죠. 틀렸고요. 디귿 나의 파병 연장은 파병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요. 동의 필요로 합니다. 연장도요. 리을 가나 모두 권한 행사 이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을 것이다. 여러분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승인이나 이런 동의사항 또는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정부가 제출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예, 맞는 내용이 됩니다. 조금 깊이 들어왔어요, 리을은.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세요. 어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나 봐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앞서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고 따라서 국무총리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장관은 사면법 개정안이 헌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초래하고 외국에서도 입법 사례가 없으며 의결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국무총리는 이를 수용하여 사면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사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어떤 그 대기업에 어떤 그런 높으신 분들이 특별 사면됐다 이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 사면은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의 결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할 때 특별 사면하기에 앞서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행정부에서 그건 안 되겠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면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탄핵 소추가 되면 그러면 국무총리가 국정을 대행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맞고요. 니은. 국회는 니은 법무장관에 대해서 해임 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 맞다고 하는 학생들 꽤 있죠. 우리 국회가 이 법무장관, 행정각부의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해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임을 뭐예요? 건의권이 있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됩니다. 디귿
사면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사면법을 개정하자고 하고 있어요? 국회가요. 국회가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기에 앞서서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를 한 것이고요.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면법 개정안은 사법부가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입법부가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사면권에 대한 남용 시비가 사면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특별 사면을 너무 남용하지 않냐? 특별 사면할 때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자. 이렇게 아마 국회에서 이 입법이 추진된 배경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거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나는 두 헌법기관의 감사 활동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자료로도 한번 봤죠. 보시면 기관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본래적 기능, 이 기관의 본래적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 쭉 보시면 모든 국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답니다. 기억은 바로 국정감사고 국정감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이 기관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법 기능이에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각의 그 정부 기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어떤 필요성,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입법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감시 통제한다, 견제한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국가의 재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이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회계검사, 직무감찰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잘못한 것은 없는지 본대요. 어디냐면 나는 감사원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1번, 가는 국회의 정기 국회 기간 동안에 실시되죠. 여러분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조사는 임시국회 기간에. 이거 아주 기본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2번, 가에는 사법부인 법원에 대한 감사도 포함됩니다. 그럼 국정감사의 대상은 여기 EBS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만 포함된다라고 하면 아니죠. 3번, 나는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라는 성격을 지니죠.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관. 맞습니다, 여러분. 4번, 나는 직무에 관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틀렸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가나 모두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여기 외부적 통제 그리고 내부적 통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우리나라 어떤 공직자의 하루 일정입니다. 어떤 공직자인지 볼게요. 여기 2011년 1월 10일 날 국무회의 참석했고 신임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접수했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임명장을 수여했고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주고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대통령이죠.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헌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헌법기관에 해당합니다. 왜요? 헌법에 써 있어요. 네, 헌법기관에 해당합니다. 2번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국회 다수당의 대표?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대표를 겸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다. 대통령은 국회 다수당의 대표다. 이렇게 아주 성립을 시켜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일반 법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니죠. 4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 가명을 명할 수 있다. 사면권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특별사면, 일반사면권과 같은.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고요. 5번 재직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란, 외환의 위기를 초래한 경우에는 소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했네요, 여러분. 이제 146쪽을 넘기겠습니다. 146쪽 넘겨서 지금부터 사법과 지방자치. 여러분, 사법과 지방자치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오늘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법과 지방자치라는 여기 내용 속에는 사법권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목에 나와 있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아야 하기 때문에 3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한 판으로 찍! 네,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사법부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15번째 주제로 왔어요. 15번째 주제, 사법과 지방자치. 그래서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사법, 지방자치,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세 가지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사법부터 볼게요. 사법부터 보는데, 사법을 선생님이 예전 같으면 처음에 1강하고 막 2강하고 막 이럴 때는 사법을 한 판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사법 전체를. 그래가지고 막 깨알같이 글씨를 쓰면서 그랬더니 여러분이 막 안 보인다. 막 그래가지고 이 사법을 세 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법을. 그래서 사법을 세 판으로 정리하는데 사법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거는 사법부의 독립, 재판 종류,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이 세 가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재판 종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네, 사법부에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사법권의 독립. 여러분 이번에 3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것을 더듬어 보면 이 사법부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갔던 부분들이었는데 3월 모의평가에 딱 나온 걸 보니까 정말 기본도 소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3월 모의평가 안 봤더라면 이 부분 딱 과감히 탁 치고 갔을 텐데 말씀을 드리면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기관입니다. 선생님이 3월 학년평가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거리에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관들, 그리고 동사무소에 들려서 뭐 떼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행정은 우리 곳곳에 막 이렇게 막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작용들을 보면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들은 나와서 음주검사도 하고 아주 단편적인 예로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얼마나 진짜 많지만 행정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그런데 사법은요.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 개인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 사법부의 관계자들이나 사법부를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심지어 선생님처럼 이 법이나 정치를 가르치는 사람도 태어나서 딱 한번 견학시켜줘서 가봤어요. 네. 그래서 사법은 보면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굉장히 수동적이다. 행정이 능동적이라고 한다면 사법은 수동적이다. 수동적인 국가 작용으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써보겠습니다.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회 세력의 압력, 그 다음에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의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장,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권 독립의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내용을 딱 들어가서 보면 사법권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형식적인 조건, 형식적 독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사법권 독립의 하나의 내용인 법원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의 독립. 이것을 법원의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만 독립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법원도 독립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법관들이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법관의 독립. 법관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국가기관이기도 한 이 판사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면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을 이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법관이 재판을 할 때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사람 국가기관인데 네, 그냥 편의상 신분상으로도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관의 독립 중에서 재판상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관이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소송 당사자가 정말 국가에서 완전 높은 사람이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혹은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건 말건 또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이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재판상의 독립입니다. 정말 이게 참 힘든 일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렇게 재판상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거대한 권력의 압력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선생님이 대법원 가서 대법원 법관 판사 되시는 분들하고 저희 견학 갔을 때 막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안타까운 사례나 그런 사례 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법에 따라서 엄정히 하기가 참 힘들 때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판상 독립을 어겼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네. 그래서 재판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재판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나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절대 굴하지 않고 재판을 정말 독립적으로 하는 것.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것을 재판상 독립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관은요. 신분상의 독립이 되어야지만 사법권의 독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인사 독립. 법관의 인사를 행정부나 입법부가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법관들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임용되기 위해서 행정부랑 입법부에 막 잘 보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독립을 해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인사가 독립되어야 한다. 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그 자격에 충족하는 사람만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높은 사람이라서 내 아들 한번 법관으로 임명하겠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임기는 헌법으로 정해서 헌법으로 딱 명확히 규정을 해서 정말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 재판이라면 그거에 따라서 불이익을 줘서 잘라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임기를 헌법으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탄핵. 법관도 탄핵의 대상이 되거든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파면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재판 결정을 딱 내렸다고 해서 쟤 안 되겠는데 라고 파면시키면 무서워서 정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말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 법관이 재판상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신분상 정말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비해 줘야지만 사법권의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머릿속에 딱 하면서
사법권의 독립, 법원, 법관, 그리고 법관이 재판할 때, 그리고 신분상 제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끝,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사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딱 이렇게요. 순서대로 지금 말한 대로 꼭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재판의 종류입니다. 재판의 종류.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보면 뭐 행정재판도 나오고요. 또 어떤 다른 교재에 보면 뭐 특허재판도 나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고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민사재판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재판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법에 대한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문제는 민사재판 독립적으로 한 문제, 형사재판 독립적으로 한 문제라든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섞어서 한 문제가 난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이 뭔지에 대한 정의, 형사재판이 뭔지에 대한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사재판은 뭐냐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혹시라도 잘 안 되시면 물론 정치라는 과목에서 개별 출제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민사, 형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내용들이 정말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상황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개념 강의에 가서 선생님이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 개인 간 다툼이 얼마나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줬네, 말았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개인 간의 분쟁을 가운데서 국가가 너가 잘못했고 요건 너가 이렇게 잘못했고 가운데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요. 좀 달라요. 형사재판은 뭐냐면 범죄의 유무죄를 따져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져서 유무죄를 따져서 형벌을 주려는 재판입니다. 형벌. 그래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소송 제기자. 여러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우리 원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원고가 누구냐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당사자. 그래서 뭐 A씨 사람. 내 돈을 저 사람이 죽도록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인 간 분쟁이죠. 해결이 안 돼요. 국가 이거 좀 가운데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박범이 원고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고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뭐냐면 범죄의 유무를 가려서 형벌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요. 뭐 개인 간에 이렇게 막 다툼이야. 사람 사는 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만 국가가 나서서 재판을 해주지만 형사재판은 뭐냐면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이놈 혼내줘야 되겠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소송 제기는 누가 하냐면 국가가 해요. 국가 대표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가 소송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이제 선거재판을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정치니까 선거재판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고 그래서 선거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거재판을 바로 형사재판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거 비교해서.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런 선지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하면 형사재판입니까? 선거재판입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거재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벌금은 형벌입니다. 여러분. 법 위반으로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그렇다면 벌금을 주겠어라고 한 것은 여러분 형사재판입니다.
그래서 예를 쓰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기억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선거재판이 뭘까? 선거재판은 선거 절차상에 하자. 하자로 선거 자체, 선거가 무효인지 아닌지 선거 무효소송 같은 거 또는 당선 유무효, 무효를 가리는 소송을 선거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맨날 듣는 예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갑자기 개표하는데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더니 개표 결과가 딱 나왔는데 5표 차로 A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B 후보인데 제가 제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5표 차부터 뭔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정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선거 절차상에 하자나 또는 이게 당선의 유무효를 가리고 싶을 때 피고는 누구냐면 피고는 선거관리위원, 해당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왜 선거관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거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것을 선거재판으로 하지 말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다 라고 하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은 3심제로 진행이 돼야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선거재판은요. 여러분 보세요. 당선의 유무효를 결정하고 이 선거가 도대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결정하는 이 선거재판은 오래오래 미루면 안 돼요. 막 3심 가면 몇 년씩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국회의원 이 사람이 당선자인지 아닌지를 두고 막 몇 년씩 가게 되면 그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로 몇 년을 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선거재판은 3심이 아니라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나 좀 높은 자리 국회의원,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단심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심제,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이렇게 써도 되겠죠? 광역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광역 비례대표 의원. 의원의 경우에는 여러분 단심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시기 어려우시면요. 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런 높은 자리,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장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명 없습니다. 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 하고 세트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은 단심제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2심제입니다. 나머지 누가 있을까요? 광역 지역구 의원. 그리고 기초장,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들은 2심제로 운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봤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재판의 종류, 민사, 형사. 네. 간단하게 그 정말 의미 정도만. 그리고 형사재판과 선거재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선거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두 번,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 더 남은 거 뭐냐면 아깝지만 이거 지우겠습니다. 안 지우면서 착 하려고 그랬는데. 네. 세 번째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이것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는 선생님이 3가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신급제도와 상소제도입니다. 신급제도와 상소제도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신급제도가 없으면 상소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신급, 심사하는데 급이 다른 여러 법원에서 심사한다라는 게 신급제도입니다. 급이 다른 여러 법원. 네, 그래서 급이 다른 여러 법원부터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몇 개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일 높은 법원은 대법원이죠.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법원, 고등법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여러분 신급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급제도예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서. 그런데 보시면 이 신급제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급이 다른 여러 개의 법원이 있기 때문에 아랫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윗법원에 또 판결해 주세요. 이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상소제도입니다. 억울합니다. 또 해주세요. 그게 상소제도입니다. 신급제도를 전제로 해서 상소제도가 존재하는 거고 둘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다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보세요. 보통의 사건들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한 명의 판사, 단독부에서 1심을 하고 2심을 똑같이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지방법원 판사 3명, 합의부. 그래서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겠어요? 지방법원 3명의 판사, 합의부가 되겠죠. 여러분 다른 그림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정재판을 해요.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1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정법원은요 지방법원급이에요. 급이 급급이에요. 예. 그러면 2심은요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보세요.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하고 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해도 3심은 무조건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한다라는 거 여기 기억하셔야 되겠고, 행정사건에 대해서 행정재판에 대해서 1심을 행정법원에서 하고 2심 고등대법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더 볼게요. 1심 법원급의 법원이 또 있습니다. 가정법원이에요. 가정법원, 이혼, 청소년 가사 사건 이런 것을 다루는 거죠. 여러분 가정법원도요. 예, 가정법원도 보세요. 2심은 고등에서 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이러한 사건도 있는가 하면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가정법원 단독부에서 하고 단독판사 1명이, 그리고 가정법원 그럼 여기 단독판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하고 3명의 판사가, 그리고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좀 심화돼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요거까지 들어간 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행정법원이 1심 하면 2심, 3심 대법원이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부 여기 기억하셔야 되는 거. 또 하나 뭐냐면 특허재판은 특허법원에서 1심. 그런데 이 특허법원은요. 고등법원급입니다. 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예,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2심. 그래서 1심이 특허법원, 여기 2심이 대법원, 최종심은 언제나 대법원. 이렇게 된다는 것. 그림 다 봤죠? 이게 바로 신급제도입니다. 신급제도. 신급제도를 전제로 해서 뭐가 있다? 상소제도가 있다. 상소제도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요 가운데다가 요걸 좀 그리겠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보세요. 1심 법원의 판결이 억울해서 너는 징역 1년이다. 너는 징역 3년이다. 판결이 억울해서 2심을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네. 2심 법원의 판결이 억울해서 3심을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이렇게 뒤집어져서 항상 고소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선지로 막 나와서 여러분을 막 헷갈리게 합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쓸게요. 1심 법원의 결정이 억울해서, 여러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결 외에 나머지 법원이 하는 건 다 결정입니다. 그 재판 중에 판결 외에 증인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요. 그래서 판결 외에 나머지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2심 올라가면 항고라고 하고요. 2심 법원의 결정이 억울해서 3심 하면 재항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4개 용어는 무조건 판결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 상고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신급제도와 상소제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공개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막 고문해서 자백받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감옥 가도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형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개재판주의 가운데서. 여기서 공개해야 된다. 정말 밀실에서 하면 정말 누구한테 불합리한 결정이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죠. 공개할 때는요, 뭘 공개한다라고 하냐면 심리와 판결입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은요, 심리와 판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심리는 막 공방이 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판결은 몇 년형에 처한다, 무죄다, 유죄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것,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그것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공개재판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심리 과정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그 판결을 공개하는 것, 그것을 바로 공개재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정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 누가 우리나라의 긴급 1급 비밀을 빼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재판을 해요. 사람들이 다 가서 이번에 긴급 비밀이 그거랬네? 이거 다 알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또는 누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심리를 공개하면 몇 월 며칠에 어떤 진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죠. 사생활을. 따라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국가의 1급 비밀을 빼낸 어떤 사람의 A씨에 대해서 국가는 징역 몇 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공개해요. 신문기사에 나와요. 심리 과정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공개재판주의,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에 따라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이건 좀 심화돼서 들어가는데요. 바로 죄형 법정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주의와 플러스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한다는 주의고 일사부재 린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 한 가지 사건은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런 제시문 아니죠? 자료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세 판으로 쫙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신급, 상소,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죄형 법정주의와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크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생님 이게 머리가 흘러내려가지고 잘 못해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